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8편 마음의 거울, 지혜의 빛. 김문정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정아는 한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학교에서도 국어 시간이 기다려졌고 특히 한문이 섞인 고전 작품을 배울 때면 더욱 집중했다. 목요일 오후 국어 시간이었다. 담임인 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서 칠판에 한시 한 편을 적으셨다. 오늘은 당나라 시인 왕유의 작품을 배워보겠습니다. 정아의 눈이 반짝였다. 왕유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한시를 배우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웠다. 선생님이 시를 읽어주셨다. 중리관. 독자 유황리 그윽한 대숲에 홀로 앉아 탄금복장소 검은고를 타며 길게 휘파람 부네. 심리민불지 깊은 숲이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명월래상조 밝은 달이 와서 나를 비춰주네. 정아는 시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마지막 구절 밝은 달이 와서 나를 비춰주네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이 시에서 왕유는 혼자 대숲에 앉아 검은고를 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달이 함께 해준다는 내용이지요. 준호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왕유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왕유는 당나라 성당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화가였어요. 특히 자연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고 불교 사상이 깊었던 분이에요. 정아가 관심을 보였다. 불교 사상이요? 네, 왕유는 독실한 불교도였어요. 그래서 그의 시에는 선불교의 깨달음이 많이 담겨 있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아는 그 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명월래상조 밝은 달이 와서 나를 비춰준다. 이 구절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하교 후 태어사에 돌아온 정아는 수보리를 찾았다. 그는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다. 수보리 스님, 오늘 학교에서 왕유라는 시인의 작품을 배웠어요. 오, 왕유. 훌륭한 시인이지. 어떤 작품을 배웠니? 정아가 중리관을 암송해 보았다. 수보리의 눈이 반짝였다. 아, 중리관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야. 스님, 이 시에 불교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수보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왕유라는 이름부터 살펴보자. 왕유는 본래 이름이고 자는 마일이야. 마일이요? 그래. 마일은 유마일에서 따온 거야. 유마일은 유명한 불교 경전 유마경의 주인공이지. 그의 원래 이름은 비마라일이었어. 정아가 궁금해했다. 유마경이 뭐예요? 유마경은 제가 불자인 비마라일이 출가 승려들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경전이야. 즉, 세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아, 그래서 왕유가 그 이름을 사용한 거군요. 맞아. 왕유 자신도 관료로서 세상 일에 바쁘게 살면서도 불교적 깨달음을 추구했거든. 이때 효산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오셨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왕유의 중리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답했다. 아, 그 유명한 시 말이군요. 정아야,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정아가 다시 시를 암송했다.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시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선불교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단다. 어떤 진리요? 먼저 독자 유황리 혼자 앉아 있다는 것은 외적인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뜻해. 네. 그리고 탄금복장소 검은고를 타고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 즉 무의자연의 경지를 나타내지. 수보리가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이야. 심리민불지 깊은 숲이라 사람들은 모른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그럼 마지막 구절은 어떤 뜻인가요? 명월래상조 밝은 달이 와서 나를 비춰준다. 이것이 핵심이야. 효산 스님이 설명해 주셨다. 달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상조라는 표현이야. 무슨 뜻이에요? 달이 와서 서로 비춘다는 뜻이야. 즉, 달과 내가 서로 비추는 관계라는 거지. 정아가 고개를 갸웃했다. 서로 비춘다고요? 수보리가 자세히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달이 일방적으로 나를 비춘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왕유는 상조, 즉 서로 비춘다고 했어. 이것은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나타내는 거야. 주체와 객체가 하나요? 그래. 나와 달, 나와 자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뜻이지.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라일체의 경지야. 정아의 눈이 커졌다. 우와, 그럼 이 시 한편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 왕유의 시는 대부분 그래. 겉보기에는 단순한 자연 묘사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선불교 철학이 담겨 있어. 이때 정아가 또 다른 질문을 했다. 그런데 스님들, 서양에도 이런 시인들이 있나요? 수보리가 생각하더니 답했다. 있지. 예를 들어 영국의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시인이 있어. 어떤 사람이에요?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야. 자연을 매우 사랑했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시로 표현했지. 왕유와 비슷하네요. 그래, 비슷한 점이 많아. 워즈워스도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라고 생각했거든. 효산 스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셨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단다. 워즈워스는 자연을 통해 신의 존재를 느끼는 기독교적 관점이 강했고 왕유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불교적 관점이 강했어. 그럼 둘의 접근 방식이 다른 거네요? 맞아. 서양은 주로 자연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경향이 있고 동양은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경향이 있지. 정아가 더욱 흥미로워했다. 다른 예도 있나요? 수보리가 말했다. 독일의 릴케라는 시인도 있어. 그는 사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양적 사고에 가까워. 정말요? 릴케는 두이노 비가라는 작품에서 우리는 사물들을 우리 내면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어. 이것은 왕유의 상조 개념과 비슷하지. 정아는 감탄했다. 동서양 시인들이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래,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갔기 때문이야. 이때 정아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현했다. 그런데 스님들, 왜 시인들은 이런 깨달음을 시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글로 설명하면 안 될까요? 효산 스님이 웃으시며 답하셨다.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진정한 깨달음은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다 담을 수 없거든. 왜요? 깨달음은 직관적인 체험이야. 마치 설탕의 단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수보리가 덧붙였다. 그래서 시는 은유와 상징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지. 예를 들면요. 왕유가 명월래상조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달이 와서 비춰준다는 뜻이 아니야.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달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지. 정아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시는 진리를 전달하는 특별한 방법이구나. 바로 그거야. 그래서 선불교에서도 개송이라는 시의 형태로 깨달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개송이요? 개송은 불교의 가르침을 시의 형태로 표현한 거야. 예를 들어 육조 해능 스님의 유명한 개송이 있지. 효산 스님이 암송해 주셨다. 보리본무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역비대 명경 또한 대가 아니라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쳐야지 내 어느 곳에 먼지가 끼리요. 이 개송은 깨달음의 본질을 시로 표현한 대표적인 예야. 정아가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뜻이 있네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시와 철학이 따로 발전한 게 아니라 함께 발전했어. 시가 철학이고 철학이 시인 경우가 많았지. 수보리가 말했다. 서양도 마찬가지야.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자들도 시를 썼고 시인들도 철학을 했어. 그럼 시를 읽는 것도 철학 공부의 한 방법이네요. 물론이지. 특히 왕유 같은 시인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선불교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훌륭한 공부 방법이야. 정아가 기뻤다. 그럼 앞으로 한 시를 배울 때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봐야겠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정아야, 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려고 해야 해. 마음으로 느낀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효산 스님이 설명해 주셨다. 예를 들어 명월래상조를 읽을 때 정말로 달빛이 나를 비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의 평화로운 기분을 느껴보는 거지. 아, 그럼 자연스럽게 왕유가 느꼈던 깨달음의 경지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수보리가 제안했다. 오늘 밤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달이 뜨면 마당에 앉아서 왕유의 시를 암송해보렴. 정말요? 해볼게요. 그날 밤 정아는 정말로 마당에 나가 앉았다.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태어사를 비추고 있었다. 정아는 조용히 왕유의 시를 암송했다. 독자 유황리 탕금복장소 심리민 불지명월래상조. 시를 읽으면서 정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정말로 달이 자신을 비춰주는 것 같았고 동시에 자신도 달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상조인가? 그 순간 정아는 왕유가 느꼈을 법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자신과 달, 자신과 자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로운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수보리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스님, 정말 신기했어요. 달과 제가 서로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훌륭한 체험이구나. 그것이 바로 왕유가 시로 표현하고 싶었던 경지야. 이제 왕유의 시가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 시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거든. 효산 스님이 웃으시며 말했다. 정아야, 이제 진짜 시 공부가 시작된 거야. 앞으로 다른 시인들의 작품도 이런 식으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다. 특히 이백, 두보 같은 시인들의 작품에도 깊은 철학이 담겨 있거든. 수보리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삿갓, 한용운, 서정주 같은 시인들의 작품도 읽어보렴. 그들도 동양적 사유와 현대적 감성을 아름답게 결합했거든. 정아는 가슴이 뛰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공부 방법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날 일기장에 정아는 썼다. 오늘 왕유의 중리관을 배우면서 시와 철학의 만남을 체험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명월래상조 달과 내가 서로 비춘다는 표현이었다. 이것은 주객이 하나가 되는 선불교의 무라일체 사상을 담고 있다고 했다. 밤에 실제로 달빛 아래 앉아서 시를 암송해보니 정말로 신비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달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시는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특별한 방법이구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 앞으로 한 시를 공부할 때는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고 실제로 체험해봐야겠다. 동서양의 시인들이 모두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진리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것 같다. 창밖으로 여전히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아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왕유의 시를 다시 한번 속으로 암송했다. 이제 그 시는 단순한 한 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잡이처럼 느껴졌다.